네, 이제 기출문제 3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018년 세 번째 정기시험에 나왔던 문제고요. 그 중에 첫 번째 과목인 재무회계, 이제 이습 문제를 볼 텐데, 첫 번째, 회계정보 이용자들별로 그것을 이용하는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 그러니까 경영자가 회계정보를 이용할 때는 그 정보를 이용해서 나중에 들어갈 돈, 예산,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실적, 그걸 분석하고 뭐 성과를 파악해서 합리적인 기업 경영을 하기에는 경영자의 마인드에서는 회계정보가 유용하겠죠. 그걸 사용할 거고요. 자, 투자자는 내가 투자한 자본에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배당, 기대 또는 그 위험을 예측할 수 있겠죠. 그러한 정보가 회계정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투자자에게는 그게 더 이용 목적에 적합할 거고, 대신 채권자는 대여해준 대여금의 원금 회수 가능, 이자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 위해 회계정보가 필요하겠죠. 네, 종업원이 경영층과 노동계약, 근로조건에 대한 협상을 통해서 기업 경영 계획 수립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사실상은 쉽지 않지만 어쨌거나 참여한다 해도 종업원이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죠. 이런 것들은 나머지 이외의 것들인 거죠. 다른 조건에 의한 거지 회계정보 이용을 하는 사람들의 종업원이 회계정보를 이용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협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판단하진 않으니까 그들의 목적과 회계정보의 목적은 다르죠.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요. 두 번째, X8년도 보험료랑 관계가 되는 것 중에 당기의 포괄손익계산서에 기입되는 보험료, 결국은 이 보험료라고 하는 금액이 이번 연도 손익계산서에 얼마가 들어가느냐, 이것을 물어보게 된 거예요. 자, 단 보험료를 지급할 때는 비용으로 처리를 한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성급보험료라고 하는 금액이 우리에게는 보험료라고 불리우면 안 되고, 성급보험료는 결국은 먼저 지급한 비용의 일부를 그 성급 비용이라는 말을 조금 디테일하게 적은 거니까, 성급보험료는 결국은 그거잖아. 차기에 지급할 건 먼저 지급한 자산계정이었죠. 성급비용.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급보험료라고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는 사실은 어떻게 풀든 풀고 싶은 대로 풀어도 답은 똑같이 나와요. 예를 들면 전 T자 계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어떤 식이냐면 성급 비용이라는 성급보험료 같은 뜻이거든요. 1월 1일이 기초의 개념이 자산이니까 12월 말일은 기말의 개념이고, 자, 성급비용 3만 원이 기초에 있었고요. 기말에 37,500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실제로 발생이 된 거야. 그리고 나서 이 금액에다가 4월 1일에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 1년치를 15만 원으로 현금 줬는데 보험료 지급할 때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하는 말을 굳이 거기다가 적지 않고 여기다가 바로 적어서 사실 상관이 없어요. 답이 똑같은 걸 보여드리려고. 그럼 전체 18만 원이라는 성급보험료 중에 매년에 해당하는 성급 비용은 그 전체 금액 중에 37,500원이라는 의미니까 나머지 금액인 142,500원은 성급 비용이 아니라 단기 비용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단기 비용 또는 단기 정확하게는 보험료. 손익계산서에 들어갈 보험료는 얘예요. 답은 142,500원이라고 잡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푸셔도 되고 이렇게 푸셔도 되고 1월 1일의 성급 비용은 전년도의 12월 말일자가 이번 연도 1월 1일자로 넘어오는 거니까 그러면 저 3만 원은 전년도 비용이라는 거예요? 이번 연도 비용이라는 거예요? 이번 연도 비용인 거죠. 요건 단기 비용. 요건 차기 비용. 그러면 이 중에 얘를 감안하고 보험료 15만 원은 일단 보험료로 납부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15만 원이라는 전체 금액 중에 요거 두 개 금액의 차이 7,500원. 그 7,500원의 차이만큼이 실제로는 기말에 남겨놓는 금액이 많다 보니까 그 차이 나는 142,500원이 실제로는 단기 비용이라는 뜻인 거지. 전체 금액 차이가 나는 7,500원은 결국은 단기 비용이 아니라 차기 비용이 더 많다는 의미니까 돈 나간 15만 원 중에 이걸 뺀 나머지 금액은 단기 거구나라고 이해하셔도 되고요. T자 계정으로 푸셔도 되고 사실은 아무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이 142,500원이라는 숫자를 잘 찾아내는 것이 모든 문제의 관건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손익계산서를 만들 때 포괄 손익계산서를 만드는 기본 요소 중에 제조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을 물어봤네요. 근데 우리 손익계산서에서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게 대부분 판관비를 의미하니까
자, 판관비에 속하는 비용 중에 하나는 일반적으로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은 판관비에 해당하는데 이자 비용은 제가 필기 교재 중에 판관비 개정 과목하고 판관비가 아닌 이외 기타 비용 또는 영업외 비용이라는 비용을 잘 보시면 이자 비용이나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늘상 판매와 관계가 되는 판관비가 아니라 기타 비용, 영업외 비용으로 분류돼요. 그리고 당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의 평가 손실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기타 비용.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영업외 비용. 그러니까 영업이랑 관계가 되는 유일한 비용. 여기서는 감가상각비. 그래서 이 문제는 필기교재 중에 제가 수익과 비용에 대한 챕터 안에 제가 화면에서 그냥 간단하게 부분만 해드렸고 다 일일이 풀 수는 없으니까 강의상 자 판관비에 속하는 개정 과목이랑 기타 비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영업이랑 관계없다. 그래서 영업외 비용이라고도 불러요. 걔네들을 비교한 다음에 판매랑 관계가 되는 것들이 영업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계정들 중에 4개를 섞어놓고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가 가끔 등장하니까 지금 문제를 푸시면서 그런 형식의 문제를 준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4번째 문제로 가볼게요. 간접법에 의해서 현금 흐름표를 구분할 때 이 중에 잘못 설명하는 것을 고르시오. 근데 각각의 활동마다 각각의 그 현금 흐름들의 유형들이 좀 있었는데 계속 등장하는 것 같아요. 유형자산, 무형자산은 투자 활동이었죠. 그러면 1번에 토지 처분은 투자가 맞고요. 차입금, 사채, 주식 같은 것들은 재무 활동이 맞고요. 단기 매매 목적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 목적의 금융상품은 단기간 처분이 됐을 때 발생하는 손익이어서 얘까지 영업활동으로 구분을 했었죠. 유형자산은 영업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 해보니까. 투자, 활동으로 구분되니까 잘 한번 구분하는 거 연습해보시고 5번째, 자본변동표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1번. 자본의 구성 요소는 납입자본, 각 분류별 기타포괄 손익 누계액도 구분하고 잉여금에 대해서 누계액도 구분하고. 근데 이익잉여금의 누계액이라는 게 당기순이익의 누적액을 의미하죠. 2번째. 자본의 각 유형별로, 요소별로 장부가액의 각각의 변동액을 공시해서 기초에 얼마였고 기말 시점이 얼마였는지 그 변동사항을 표시해주는 항목이 자본 변동표였어요. 3번. 자본의 각 구성 요소에 대해서 자본 변동표에 기타포괄 손익의 항목별 분석 내용을 표시하나 주석에는 표시하지 않는다. 정확하고 중요한 내용들은 주석에 표시하죠. 4번. 자본 변동표란 항목별로 기초에 얼마, 변동사항 얼마, 기말잔액 얼마를 일목요연하게 기입한다. 뭐 이상한 말이 없죠? 그러니까 조정해서 보여주는 형식이고 자본 변동표에도 보여주고 주석에도 보여주는 게 꽤 있어요. 그게 이제 주당이익 같은 것도 그랬고 주당이익은 재무상 자본 변동표가 아니라 손익계산서에 보여주죠. 하지만 주석에도 구분한다. 주석에 표시하지 않는다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없죠. 주석이라는 게 다양한 정보를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장부의 역할을 하니까. 자, 6번.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취득하고 처분했을 때 이익이 얼마인데 당기손익은 그때그때 평가에도 손익을 그 단기에 발생을 시키는 방식이니까 얘는 100주를 5,000원에 샀는데 수수료 10,000원과 함께 뒀대. 근데 우리 당기손익 금융자산은 그러니까 당기손익만 예외적으로 유가증권 취득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했죠. 얘만 원가에 포함하지 않았죠. 별개로. 그러면 이 주식은 얼마 주고 산 거랑 동일해져요? 50 주고 산 거죠. 근데 50 주고 산 게 1년이 지나고 결산할 때 보니까 X7년에 한 주당 6,000원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장부가 얼마로 바뀌어 있겠어요? 6,000원씩 평가했으니 60으로 바꿔놨겠죠? 자, 그러다가 X8년도 8월 달에 전부를 8,000원에 팔았대. 그러면 원래 80만 원이 들어오는 거니까 20만 원이 이익이 나는 건데 처분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제외하고 나머지를 처분 손익으로 인식을 하니까 그러면 78만 원은 수령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금액은 18만 원 이익이 났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각각의 회계 처리마다 어떻게 분계가 됐는지는 제가 이제 교재상에 답안에다가 각각의 회계 처리를 날짜별로 만들어 드렸으니까 한번 눈으로 확인하시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푸는 게 객관식 문제 풀 때는 어떻겠어요? 조금 더 빨리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은 되겠죠. 근데 분계를 물어보면 디테일하게 해보는 건 맞겠지만, 근데 그러나 바로바로 얼마가 이익일까를 구성할 때는 객관식이고. 근데 제가 이제 걱정이 돼서 하나 더 해보면, 단기손익 공정가치가 아니라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면요. 78만 원에 처분했을 때 얼마짜리가 팔린 걸로 봐야 될까요? 60짜리가 판매된 걸로 봐야 될까요? 50짜리가 매각된 걸로 봐야 될까요? 그쵸. 중간에 평가하는 건 단기손익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처분할 때 제거만 하는 거니까 결국은 얼마 주고 산 걸로 가야 되겠어요. 50이요? 안 그래. 단기손익만 50으로 잡는 거지 그거 빼고 나머지 모든 유가증권은 만 원이라는 수수료를 비용 처리하지 않고 원가에 포함하니까 얘가 만약에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었다면 51만 원을 78만 원에 처분해서 요 차이가 나는 금액이 이익이라고 가야 되는 거죠. 사항은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단기손익이니까 심플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7번 투자부동산에 대한 설명을 계속 물어보네요. 그렇죠? 자, 일단 취득 원가로 측정을 처음에 하겠죠. 돈 주고 산 게 내 원가니까. 자, 외부에서 구입한 투자부동산의 원가는 구입 대금에다가 구입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 뭐 취득세라든지 무슨 거래 비용이라든지 원가에 포함하고요. 다. 단기손익 금융자산만 빼고 나머지 모든 자산은 원가에 포함. 취득 시. 자, 자가건설한 투자부동산의 원가는 건설했거나 개발에 들어간 모든 비용이 다 투입 원가가 되겠죠. 자, 운용 리스에서 내 빌려주는 리스가 이제 운용이죠. 자, 운용 리스에서 리스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투자부동산, 내가 이 자산을 투자부동산으로 인정하려면 모든 이 투자부동산에 대해서 평가 방법이 원가 모형으로 평가해요? 재평가 모양으로 평가해요? 재평가를 평가하죠. 공정가치 평가로. 공정가치 모양으로 평가할 때 투자부동산으로 인식이 가능하죠. 왜 그럴까요, 근데? 왜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 평가로 했을 때만 인정할까요? 투자부동산인데 원가 모양으로 간다면 내가 이 부동산을 빌려줬는데 나한테 없잖아. 나한테 없고 빌려주고 돈 버는 건데 그 리스에 대해서 내가 또 원가 모형으로 간다는 얘기는 감가하겠다는 거잖아요. 감가를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얘는 내가 빌려주고 내가 받는 리스에 대한 것만큼의 투자부동산 이익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를 원가 모양으로 측정하면 투자부동산으로 인식이 불가능하죠. 빌려줬으니까 이건 정말 투자부동산이기 때문에 그건 재평가 모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 모양으로 인식할 수 없는 이유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번 문제는 다음에 밑줄 쳐 있는 통합계정의 금액이 요거예요. 밑줄 쳐 있는 게 지금 하얀색이어서 안 보이는데 요거예요. 이게 통합계정이죠. 자, 이 금액과 동일하게 나올 수 있는 금액을 볼 수 있는 장부가 뭘까요? 자, 이게 얼마가 있는지를 별도로 나타내주는 양식이 요거였죠. 현금흐름표. 그래서 재무제표 중에 현금흐름표라고 하는 저 현금은 재무상태표에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합친 금액과 일치하는데 그게 기초부터 기말까지 얼마의 금액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런 것들을 별도로 보는 재무제표가 이제 현금흐름표라고 하는 양식이었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9번 문제. 회계기말 수정하기 전에 충당금 설정이 또 나온 거야, 지금.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그다음에 수정사항이 반영된 후에 재무상태표에 반영된 이거 금액을 찾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쭉 한번 거래를 볼게요. 회계기말 현재. 수정 전 매출채권은 35만 원이고요. 충당금 잔액이 5천 원이었어. 기말 현재 대손 추정액은 6천 원으로 산출됐대요. 그러면 충당금 잔액이 5천 원인데 설정액이 6천 원이면 1천 원만큼 보충하면 되겠죠. 대손 상각비 1천 원. 대손 충당금 1천 원. 자, 그럼 질문은 기말에 추정분계를 하게 되면 대손상각비는 얼마가 잡힙니까? 1,000원. 두 번째, 이 수정사항이 반영됐을 때 재무상태의 매출채권은 얼마가 장부가액입니까? 이 얘기는 현재 매출채권 잔액은 35만 원인데요. 1,000원이 추가됐든 어쨌든 충당금은 얼마로 남겠어요? 5,000원이 있었는데 1,000원이 추가되니까 6,000원이 되는 거죠. 그 매출채권의 순수 잔액은 344 땡땡땡이 이 정도는 실제로 들어올 거예요 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 매출채권의 순액을 물어봤으니까 얘를 찾으시면 되고
상각비가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물어봤으니까 요걸 찾으시면 되고 1,000원? 344 땡땡땡. 답은 1번. 그렇게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분계를 물어볼 수도 있고 장부 자체를 물어볼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형태를 문제로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한번 보시고요. 10번. 바드럼이라는 계정에 기입이 되어 있네요. 지금 보니까 이것으로 추정했는데 맞게 추정한 것을 고르세요 이랬어요. 지금 바드럼이라고 하는 T자 계정 중에 왼쪽은 있었던 거고요. 대변에 있는 돈들은 빠져나가는 것들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얘부터 요렇게 분석하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순서상. 자, 1번. 1월 15일에 거래처에 상품을 1월 15일은 요거다. 거래처에 상품을 30만 원에 매출하고 대금을 동점은 상대가 발행한 약속원 받았으니까 바드럼이 지금 증가되어 있는 거지 왼쪽에. 그럼 저 T자 계정에 있는 것만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거야. 뭘 이해하냐면 바드럼 30이 1월 15일에 들어왔구나. 왜 들어왔지? 아 매출해가지고 이렇게 찾는 거지. 그쵸? 분계가 장부로 가는 건데 장부를 보고 거래를 유추할 수 있어. 자 2월 18일자 요거. 자 2월 18일은 상품 3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소지하고 있었던 약속어음을 줬나 보다. 바드럼이 대변에 나갔다는 얘기는 어음을 줘버렸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어음을 준 이유가 사면서 결제를 어음으로 해버린 거네요. 그쵸? 요게 이제 추심, 위임배서 또는 배서양도라고 부르는 거고. 틀린 거 없죠? 3번 3월 19일 요거. 3월 19일 거래처의 외상매입금 50만 원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어음을 준 거지 약속어음을 발행한 게 아니죠. 내가 만약에 결제할 외상매입금을 직접 약속어음을 내가 직접 발행했다면 내가 어음을 지급한 형태로 가는 거죠. 같은 채무 계정으로. 내가 어음을 결제할 의무가 생기니까. 근데 얘는 지급어음을 준 게 아니잖아. 받을 어음을 외상매입금을 갚기 위해서 줘버린 형태거든요. 이게 틀린 거죠, 뭐. 보면서 T자 계정에 대한 걸 이해를 문제 풀면서 조금 더 이렇게 근접해 나가는 게 중요해요. 처음부터 모든 T자 계정의 장부를 다 이해한다. 이것도 쉽진 않으니까. 자, 4월 20일자 제 외상매출금 60만 원을 동점 발행인 당점의 수치에서 어음으로 갖고 있다. 어쨌거나 어음은 받았죠. 왜 받았냐면 외상매출금이라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다시 어음이라고 하는 수단으로 받았나 무죠. 뭐 틀린 설명 없죠. 3번에 있는 예제가 잘못 얘기한 거야. 어음을 직접 발행하는 건 받을어음이 아닌 거죠. 지급어음을 말하니까 해당되는 어음의 계정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것 같고요. 11번도 이제 T자 계정인데 T자 계정을 이해하는 게 운용사 시험에 많이 나와요. 풀면서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상점이야, 상점. 동그라미 상점, 세모 상점인데 매출처 원장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상점한테 매출처 원장은 얘한테 받을 돈 늘어났는데 이 중에 어떻게 없어져가지고 이게 동그라미 상점에게 받을 잔액 같은 거예요. 회수할 잔액. 차월 2월은 그 다음 달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처별로 받을 게 있는 걸 관리하는 장부죠. 외상매출금하고 다를 게 없는데 거래처별로 만드는 거예요. 원장에. 얘도 요게 잔액. 지난달에 못 받은 거, 막 매출 일어난 거, 이 중에 막 회수됐거나 까이고 막 이런 거. 자, 그러면 이제 옳은 설명을 찾는 거예요. 1번부터 쭉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1번. 6월 중에 외상매출 총액은 6월 중에 외상매출 총액은요. 요렇게고 요렇게죠. 그러면 43만 원에 70만 원이죠. 요 금액은 아니죠. 그쵸? 6월 중에 외상매출금 총액을 물어봤어요. 그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하나 찾으시고 113만 원이 답일 거예요. 자, 두 번째. 6월 중에 그럼 외상매출금 회수한 금액이 얼마인지 볼까? 자, 외상매출금 회수한 금액은 오른쪽에 우리 외상매출금 회수하면 돈 받는 거잖아요. 자, 그럼 대변에 이거 어때요? 이 매출이라고 생겨있는 얘가 뭐고 얘가 뭘까? 근데 회수액이니까 돈이 들어와야 되잖아. 얘 돈 들어오네. 얘 돈 들어오네. 얘가 돈 들어오네. 요거 세 개가 회수 금액이 돼야 돼. 그거 세 개 더하면 92만 원 나올 거야. 그럼 얘는 아니야. 무슨 말인지 뭐 동그라미 친 건 다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세 번째. 6월 말에 외상매출금 미회수액. 그럼 미회수액은 얘하고 얘잖아. 15만 원인데 5만 원 어디서 나온 거지? 이상하네. 그쵸?
자, 그러면 답이 왜 4번이 틀렸는지.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요. 외상으로 매출을 했다가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다시 반품받잖아. 그럼 처음에 외상 매출금이 이렇게 있었어. 매출이 일어났던 거야. 그 나중에 이 중에 5만 원만큼, 50만큼 뭔가 물건에 하자가 있어요. 그러면 받을 돈에서 까죠. 그때 매출도 같이 취소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외상 매출금 대변에요. 매출이라고 적혀 있는 건 매출했다가 다시 취소가 됐는데 외상 매출금 대금하고 상계하기로 한 돈인 거야. 그러면 그거 5만 원, 6만 원 더하면 얼마예요? 11만 원? 환출이 됐든 애누리가 됐든 어쨌거나 받아야 될 외상 매출금에서 까였다는 얘기는 매출 취소가 됐다는 개념하고 빗대서 여러분이 그 T자 규정에 대한 걸 이해하는 문제였고요. 답은 4번이 정확한 답이죠. 자, 이 금액과 이 금액의 이 계정에 설명하고 있는 글씨를 보시면 돼요. 매출이 대변에 올 리가, 외상 매출금 대변에 매출이 올 리가 없잖아. 2분기예요, 2분기. 외상 매출금이 대변에 가면서 기존의 매출이 일어났던 금액 중에 일정 금액이 취소가 돼서 이 분계가 이 장부로 넘어간 거예요. 전기. 그래서 그렇게 T자 규정을 좀 이해해 보시고. 자, 12번.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가 선급금으로 회계 처리할 수 없는 걸 고르래요. 여러분, 선급금은 계약금을 의미하죠. 계약금 지급하면 거래가 일어나기 전에 계약서 적을 때 먼저 주고받는다 해서 선급금이라고 적었어요. 자, 그러면 1번 미리 지급한 상품 대금의 일부. 그게 계약금이죠, 뭐. 두 번째, 건물 짓기 위해서 지급하는 것도 계약금이에요. 그런데 주의사항은 건물은 유형자산이기 때문에 유형자산이랑 관계가 되는 온갖 계약금은 선급금 쓰지 않고 별도의 진행 중인 자산 걸었죠. 그 이름이 건설 중인 자산. 그래서 답이 틀린 설명. 제품의 외주 가공처에 미리 지급한 가공비. 어쨌거나 누군가에게 미리 지급하는 각각의 계약금의 형식은 다 계약금, 선급금이거든요. 4번이 정확한 선급금을 가장 많이 쓰는 케이스고요. 건물 신축을 위해서 지급하는 건 1차, 2차, 3차 이 모든 대가를 다 완성하기 직전까지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2번. 답은 건설 중인 자산이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13번 문제로 가볼게요. 잠깐만요. 13번 문제. 기계장치를 사용하고 있는데 새로운 기계장치랑 교환하게 됐대요. 그러면 이런 거네요. 내 기계를 상대에게 주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던 기계를 맞교환하는 거죠. 근데 이 기계장치의 공정가치가 500이고 막 이런데 중요한 거는 이 교환 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기계, 얘도 기계야. 그러면 여러분이 분계할 때 여러분의 입장에서 분계를 하는 거고 기본이. 여러분 장부상의 기계가 500이었고요. 누계액이 150이었어요. 일단 제거. 그리고 나면 내 기계를 준 거만 분계한 거죠. 그리고 요 세 기계 받은 거야. 이 세 기계가 노란색 기계라고 가정을 할게. 분계가 똑같으니까, 글씨가 똑같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이 있었죠. 실질이 없는 거래는 어떠한 금액으로 그 취득 원가를 인식했어요. 공정가액이요, 장부가액이요. 장부가액이었어요. 실질이 있으면 공정가액이고. 그러면 실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준 자산의 장부가액. 내가 준. 나의 장부가액은 아무것도 없어요. 얘인 거야. 차이. 350. 근데 교환하면서 현금 100만 원을 줬대. 그럼 현금이 하나 추가된 것 뿐이야. 그럼 현금 준 건 기계 산 거잖아. 그러면 장부가액에다가 현금 지급액이 포함되면 기계 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기계장치는 450짜리가 됐고 원래 기계는 500이었고 누계액이 150 까이면서 현금 나가는 분계를 찾으시면 되죠. 1번 분계가 답이겠죠. 그러니까 실질이 실질이 있다 그러면 이 분계가 틀어지는 거야. 실질이 있으면 기계장치의 공정가액으로 잡고 100만 원 현금 지급액도 잡히니까 600 되는 거야. 600. 그러니까 실질이 있고 없고가 여러분 문제에서 중요한 문구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잘 구분해서 찾아주시고요. 14번 문제. 토지 취득의 원가가 얼마냐요? 토지를 취득할 때 발생하는 모든 부대 비용은 포함해요. 1000만 원에다가요. 취득세 포함하고요. 중개수수료 포함하는 거예요.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자, 120을 포함해서 1120이라고 하시면 되고 15번.
무형자산 설명 중에서 이렇게 비한정 내용 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손상을 인식하되 생각할 수 없죠. 언제까지 쓰이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답은 옳지 않은 설명 찾았으니까 바로 보여서 1번. 성과를 높일 수 있어야죠. 실체가 없죠. 나중에 효익 창출 기여할 수 있어야죠. 근데 비한정 내용 연수가 늘 등장해요. 쟤는 손상은 인식하는데 생각할 수 없다. 이게 큰 특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16번에 금융부채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근데 금융부채라는 게 나중에 결국은 현금으로 언젠간 상대방에게 지급될 계약상의 의무를 의미해요. 자, 다른 기업의 지분 상품은 여러분에게 부채가 될 수 없죠. 어쨌건 여러분에게 자산인 거야. 다른 회사의 지분 상품을 가지고 있으니까 금융자산이 되는 거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현금을 받을 권리, 그것은 금융자산. 부채가 아니죠. 3번, 거래 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되어 있는 계약상의 의무가 완벽한 금융부채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 지분 상품을 미래에 수취하거나 인도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은 자산에 있는 거지. 그게 부채가 될 수 없죠. 나중에 받을 권리가 되는 거니까. 17번,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에 대한 퇴직연금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거. 급여형하고 기여형이 누가 관리하느냐, 그걸 잘 기억하시면 사실은 제일 쉬운 파트가 또 요거예요. 확정급여형. 기여형. 기여형은 종업원이 책임지고요. 급여형은 기업이 책임지죠. 그럼 확정 부채는 누가 인식해요? 아직 다 지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은 얘가 하는 거죠. 얘는 부채 설정이 필요가 없고. 그래서 급여형은 회사가 관리하고 있다가 퇴직 시점에 다시 정산해서 지급하는 형태. 기여형은 바로바로 중간 정산의 개념으로 개개인의 퇴직하지 않은 직원들의 개인 계좌로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 퇴직금을. 자, 이 중에 여러 가지 제도 중에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서 기여제도, 급여제도 있고요. 자, 기여제도는 기업이 별개의 실체에 사전에 확정된 기여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종업원이 모든 위험 부담을 가짐으로 기업의 의무는 없어지죠. 기업의 의무가 계속 남아있는 조건은 급여형 제도. 확정 급여형 제도는 기업이 퇴직급여에 대한 모든 의무를 부담하죠. 그래서 부채를 설정해야 되는 거고요. 네 번째, 확정 기여형 제도는 모든 위험을, 그치. 종업원이 지는 거지 기업이 지지 않지. 기업이 부담하는 제도는 급여형 제도. 나와봤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급여형 제도, 기여형 제도를 잘 구분하고 잘 이해할 수 있는지. 일단 구분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18번째. 진행 기준에 의해서 수익을 인식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건 뭘까요? 진행 기준은 내가 일이 들어간 거.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얼마만큼 수행됐는지에 비례해서 수익을 인식하는 게 진행 기준인데 그 진행 기준의 가장 대표가 일이에요. 일. 그 일을 재화를 판매하는 업종이 아니라 용역을 제공하는 업종이에요. 그래서 진행 기준에 대한 수익을 인식하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건설업이에요. 건설업. 건물이 얼마까지 완성됐는지를 일한 것만큼 측정해가지고 수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행 기준의 가장 대표적인 업종은 건설업. 근데 건설업은 제품을 직접 만들고 판매하는 업종이 아니라 건물을 짓는 업종이에요. 그런 것들의 서비스, 다른 말로 용역이라고 부르고요. 용역의 가장 대표 기준이 진행 기준. 다른 것들은 관계가 없고요. 자, 19번이 숫자를 계산하는 건데 이게 손익계산서의 거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영성과에 대한 회계 자료다. 기능별이니까 기능별은 매출원가를 산출하면서 기능별로 분석하는 거죠. 매출원가, 당기순이익, 총포괄이익까지 다 한번 구해보래요. 지금 하면서 여러분이 손익계산서에 대한 기본 구제를 한번 정리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쭉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매출액은요, 110이거든요. 그러면 요거 일단 넣을게요. 100 일단 넣고요. 그 매출액 다음에 들어와야 될 비용 중에 하나가 매출원가인데, 매출원가 지금 없죠? 매출원가 없는데요. 자료를 줬어요. 매출에서 번 총이익은 매출원가를 뺀 나머지 이익이거든요. 근데 매출 총이익이 30%래. 요거 준 거야, 요거. 그러면 100만 원에 30%면 30이죠. 그 매출원가가 70이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일단 얘 빼고요. 그럼 70, 70 3개 남은 거예요. 두 번째.
자, 매출원가에서 그 밑에 붙는 다양한 비용들을 차감하죠. 자, 비용들을 일단 차감하고, 기타 비용, 기타 수익들은 더하고요. 자, 이자 수익은 더하고요. 매출 운이면 비용이니까 비용에서 차감하고요. 요건 차감, 요건 이익. 자, 판매원 급여 35만원, 비용으로 차감하고, 감가상각비 2만원, 비용으로 차감하고, (2만원) 차감하고, 통신비 만원 차감하고, 수도강렬비 2만원도 비용이니까 차감하고, 자, 임대수익은 수익이니까 수익에 업하고, 아까 이자 수익 제가 2만원 지웠었죠? 2만원에다가 임대수익 10만원 집어넣고, 그러니까 매출총액 구한 다음에 기타 수익, 기타 비용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산출하는 게 법인세가 없으니까. 자, 근데 제가 마지막에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 이익을 안 넣은 이유는 얘는 자본에서 기다리고 있는 기타 포괄 계정이잖아요. 그럼 당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걔를 고려하지 않는 상태로 모든 수익과 모든 비용을 차감한 이 잔액이 당기 순 이익일 수도 있고 손실일 수도 있으니까 계산을 해보시면 매출 총 이익에서요. 요거는 빼고요. 요 수익은 더하시면 금액이 당기순 이익이 딱 10,000원이 나올 거야. 10,000원이. 전 미리 해놓은 거고. 당기순 이익이에요. 자, 그럼 당기순 이익 10,000원짜리 찾으시고 제끼면 요거 이제 2개 남았죠? 자, 마지막 당기순 이익까지 당기순 이익에 반영되는 모든 수익과 모든 비용을 다 한 다음에 한 번 더 보여주는 거지. 포괄 손익계산서의 개념은 그래? 그러나 한 번 보여줘봐. 너 자본에다가 일단 당기 손익이 아니어가지고 평가했을 때 이익이 났지만 자본에 남겨놓은 걔네들까지 한번 반영해봐. 그게 기타 포괄인 거야. 근데 기타 포괄 이익이 손실은 없고 이익만 잔뜩 있네요. 자, 그러면 당기순 이익까지 10,000원인데 기타 포괄 계정까지 감안했을 때 얼마야? 110,000원. 이걸 우리가 포괄 이익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총 합쳐가지고 총 포괄 이익이네요. 손실 아니고 110,000원. 답을 이렇게 찾아보았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 당기순 이익과 그 다음에 총 포괄 손익에서 당기순 이익에는 기타 포괄 손익이라는 자본 계정은 반영되지 않지만 손익계산서 그냥 손익계산서 말고 총 포괄 손익이라고 하는 금액 안에는 자본의 기타 포괄까지 한 번 더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이것까지 다 평가했지만 평가한 계정까지 반영했을 때 얼마가 토탈 포괄 이익으로 보일까를 한 단계 더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은 무조건 외부에 감사받는 기업은 포괄 손익계산서를 만들도록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포괄 이익이라는 개념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몇 번 만들면서 익숙해지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요. 한번 풀어보시고 마지막 20번 문제. 그러니까 회사를 오래 다니면 직원들이 이번 연도에 사용해야 될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내년에 2월에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조건이 있는데 그거를 쓰지 않으면 뭐 유급 휴가라고 그래서 돈으로도 주고 막 그러나 봐요. 그러면 문제를 보시면 100명의 종업원에게 1년에 5일의 근무일수에 따른 유급 휴가를 주고 있대요. 근데 만약에 1년에 한 사람이 5일 동안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는데 만약에 미사용한 유급 휴가는 다음 1년 동안 2월에서 쓸 수 있대요. 그러니까 5일이라고 하는 유급 휴가가 있는데 그거를 만약에 이번 연도에 쓰지 않아도 내년에 2월에 가지고 1년 동안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근데 유급 휴가의 사용을 누가 얼마만큼 내년에 쓸지 안 쓸지 아나요? 모르죠. 추정해야지 회사가. 그게 고민인 거야. 골칫거리. 근데 단기에 부여된 권리가 먼저 사용이 되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5일이라는 걸 만약에 한 사람이 안 썼잖아요. 그러면 5일이 있겠죠, 이 사람한테? 근데 그 다음 연도에 또 5일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 5일 2개 중에 뭘 먼저 쓰게 돼 있냐? 전년도에 2월 된 걸 먼저 쓰도록 되어 있대요. 만약에 이 사람이 7일 육아 휴가를 만약에 그 다음 연도에 쓰게 되면 얘를 먼저 쓰고 나머지 2일을 7일에서 땡겨 쓰는 거죠. 그러면 3일이 남은 것도 내년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대. 그럼 됐어 이제. 과거 경험상 우리는 X8년 12월 말에
현재 추정한 결과 X8년도에 추정한 결과 X9년도에 90명이 사용할 거라고 예상하는 유급휴가는 5일 이하래요. 그러면은 전년도 거 다 쓰는 거죠. 5일 이하. 나머지 10명이 있잖아. 나머지 10명은 제가 문제를 이렇게 읽고 다시 단기에 부여된 권리가 먼저 사용되고 나머지를 전년도 거 쓰는 거예요. 거꾸로 다시 앞에 거 요거 먼저 읽었어 제가. 그러면 이 만약에 7일이라는 이 유급휴가를 쓰는 사람들은 단기 거 먼저 쓰고 전년도 거 그 다음에 쓰는 거예요. 순서가 얘가 1, 얘가 2 요렇게. 자, 이게 왜 중요한 말이냐면 100명이 있잖아요. 자, 100명 중에 90명은 내년에 5일 이하를 쓴대요. 그러면 5일 이하라는 얘기는 X8년도에 못 쓴 걸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냥 단기 것만 단기에 쓰고 소비된다는 뜻이죠. 근데 나머지 10명은 며칠 정도 쓸 것 같냐면 유급휴가를 7일 정도 쓸 것 같아. 이제 그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문제가 보니까. 그러면 10명은 7일 정도 쓴다면 이 7일 중에 5일은 몇 년도 거 쓰는 거예요? X9년도 거 쓰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이틀은 언제 거 쓰는 걸로 가정하고 싶은 거냐면 X8년도에 써야 됐던 것을 그 다음 연도에 쓰는 것으로 가정이 되는 거야, 지금 이 회사가. 자, 근데 이런 얘기를 왜 준 거니? 결론은 이거야. 회사가 X8년 말에 유급휴가에 대해서 얼마만큼을 쓸지를 예상해서 부채로 잡을까. 하루를 10만 원이라 가정하고, 그러니까 회사는 아직 나가지 않았지만 언젠간 쓸 거라는 예상 금액을 미리미리 나갈 돈이라는 채무 계정을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기까지 다 분석됐어요. 그러면 X8년 기말에 내년에 이번 연도에 지급된 유급휴가 중에 내년에 쓸 거라고 예상되는 건 몇 명이에요? 90명은 아니에요. 90명은 5일 이하를 쓰기 때문에 X9년도에 받는 휴가를 그때그때 쓰면 그만인 사람들인 거야. 그러면 10명만 X8년에 받은 유급휴가를 X9년도에 쓰겠구나가 보이는 거죠. 근데 그 10명 중에 10명이 7일을 쓸 건데 5일은 X8년도에 지급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7일 중에 며칠 것만 X8년도에 유급휴가 비용이겠어요. 이틀치. 그래서 10명 중에 이틀치만 20명에 해당하는 10만 원의 금액을 미리 예상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X8년에 쓰지 않고 X9년에 쓴다면 X9년에 쓰는 게 X9년의 비용이라고 인식하면 안 되니까. 얘 X9년도 거 맞죠? 요것도 X9년도 단기 거 맞죠? 근데 그 중에 요 이틀치에 해당하는 10명 것만은 X8년에 지급한 유급휴가를 뒤에 쓰는 것 뿐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2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미리 예상하는 것이 관건인 거죠. 근데 길게 읽어보니까 결국은 별건 아니었는데 앞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차근차근 잘 읽으시고 요거부터 읽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부터 읽어가지고 잘못 쓰는 것처럼 그럼 엄청난 차이가 났을 거예요. 얘를 막 전년도 거부터 먼저 써버리면 부채 인식이 완전 틀어질 테니까. 자, 요번 2018년도 3회차 기출문제의 재무회계 20문제까지 봤는데 좀 특이한 유형이긴 하지만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풀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시험을 대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